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제목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훌륭했다. 이란 늦기 전에 합의 압박 시작합니다. 기 무스카트의 그림자 한 장 대사관에서 온 전화. 제 이름은 루비 하워드입니다. CNN 국제부 소속 중동 담당 기자로 지난 8년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수많은 분쟁을 취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제가 겪어온 그 어떤 취재보다도, 그리고 제 인생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온 건 도하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공식 연락 담당자였죠. 통화음이 2번 울리고 끊기기 직전 수신자 표시는 알려지지 않음이었습니다. 루비 씨, 지금 무스카트로 가셔야 합니다. 그는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기계처럼 차가웠고 저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두바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1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이란과 미국의 6차 핵협상이 이틀 앞당겨졌습니다. 장소는 무스카트, 시간은 48시간 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15일로 알고 있었죠. 왜 일정이 앞당겨졌는지 묻기도 전에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워싱턴은 이란에 협상의 기회가 아직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공습이라뇨?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습은 비공식적 승인 하에 진행된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훌륭했다고 평가했다는 전언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틀 뒤 협상이 열릴 예정인 바로 그 순간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발표되었죠. 전화를 끊고 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기사 제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핵합의 대신 파괴 선택. 트럼프의 협상은 폭격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이란 분쟁. 제3차 중동전쟁의 서막? 저마다 자극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그러나 이건 그냥 특파원으로서의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죠. 비행기에서 무스카트로 향하는 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미 2달 전 기회를 줬다. 오늘이 61일째다. 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거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언제나 전쟁 직전의 기류를 뜻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장은 절대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걸요. 무스카트 공항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현지 CNN 프리랜서였던 바이아라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외교 소식통과 연결된 상태였고 제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워싱턴에서 비공식으로 전송된 외교 통실록이래요. CNN 본사에서도 아직 안 본 자료랍니다. 그 USB 안에는 경악할 만한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은 J-컴팩 레드라인 프로토콜 이스라엘과 미국 국방부 간의 비밀 양해각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필요시 사전 동의 없이도 이란 내 전략, 표적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수 있으며 미국은 사후 외교적 보호를 보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유대계 방위산업 기금과의 정치적 연계를 강화하며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내세운 군사 전략을 선거 이슈로 활용한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적 밀착의 증거였고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독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도 직결된 행위였던 겁니다.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텔아비브발 전세기가 무스카트에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차관과 미 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협상 장소를 사전 정찰한다는 명목이었죠. 무스카트 시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었지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셰라톤 호텔 주변은 외부의 취재진은커녕 현지 경찰조차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제 신분은 기자였지만
이곳에서의 역할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와 탐색 사이, 정보와 진실 사이를 걷는 외줄타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란 출신의 전직 외교관이자 현재 망명 중인 정보분석가였던 사미르 알 파루키.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루비, 공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협상장에서 벌어질 겁니다. 저는 모든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명확히 느꼈습니다. 승 파괴 위의 협상 양보인가 유린인가. 호텔 셰라톤 15층. 조용히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중심으로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고 공기의 긴장감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비공식 초청을 받은 관측 언론인 자격으로 가장자리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란 측은 외무부 차관 모사드 라시디가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 측은 NSC 부보좌관 마리안 토머스가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주도권은 테이블 아래에 있는 듯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죠. 그날 오전 저는 미국 대표단의 입장을 전하는 회람문을 입수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란은 모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농축 설비를 전면 철거해야 하며 미국 또는 IAEA 요원이 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대표단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고 라시디 차관의 입술은 간신히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습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재자라면서 그 공습을 훌륭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토머스 부보좌관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죠. 우리는 독립국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협상은 이란과 미국 간의 것이며 공습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상 책임 회피였고 외교적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라시디 차관은 말없이 물컵을 들고 한 모금 삼켰습니다. 아마도 침묵 외에 가능한 대응은 없었겠지요.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호텔 복도에서 토머스 부보좌관의 수석 고문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름은 조엘 레빈스, 전직 CIA 출신이었고 그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미국 공조라인에서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기자님,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도 친절한 태도에 경계를 풀 뻔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빈스 고문, 이번 공습에 대해 대통령께선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언론인답군요. 하지만 기자님은 잘 아셔야 합니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얻은 것보다 핵개발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하에 움직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로비와 방위산업 자금, 특히 AIPAC은 이번 선거의 비밀병기죠. 이란의 핵 위협은 그들에게 완벽한 연료입니다. 기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말은 제가 가진 의문에 명확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지 외교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 정치 내부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허용된 공격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유권자들을 위한 퍼포먼스로요. 그날 밤 이란 대표단 중 한 명이 저를 은밀히 호텔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비공식 통신입니다. 공습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측에서 내부 고위층에 보낸 긴급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나 전략적 침묵은 곧 큰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이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란은 아직도 복수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고 협상은 이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동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한폭탄이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역사적 진실을 전하는 마지막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요. 전 벼랑 끝의 거래 오만의 새벽 트리거가 당겨졌다. 2025년 6월 15일
새벽 4시 30분. 무스카트는 드물게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 안개가 도심까지 밀려들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마치 전쟁 전야의 침묵처럼 무력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제가 묵고 있던 호텔방 창문 너머로 이란 대표단의 차량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협상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마지막 협의는 결렬이라는 두 글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 직감은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기폭제였다고요. 그날 아침 CNN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만 전달된 단독 정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추가 타격 준비 중. 타깃은 이란 남부 부세르 지역의 지하 농축 시설. 이 정보는 누군가 백악관 내부에서 흘려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범한 특파원에게 떨어질 리 없는 정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것이다. 협상 결렬 직후 유출된 내부 브리핑. 이스라엘은 우리 대신 땅을 정리한다. 그리고 지금 부세르, 이건 협상이 아니라 유도된 절단이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라시디 차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표단은 호텔을 이미 떠나 있었고 교신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비상시 연락처로 연결된 이란 현지 언론인 페르자네 라흐마니에게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기자님, 이란 내 고위 정보기관이 어젯밤부터 전면 군사 경계 태세로 전환됐습니다. 드론이 하르모즈 해협상공에 출현했고 통신은 암호화 모드로 전환됐어요. 그 말은 즉슨 전쟁을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은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트루스 소셜에 새 글을 게시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한 줄이었죠.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다. 누가 보더라도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타격을 허락받기 위한 사전 정당화였고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였죠. 저는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협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문장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스카트 외곽의 미국 작전기지 부근에서 한 명의 익명 제보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목소리는 변조 장치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그는 전직 이스라엘 정보요원이라고만 밝혔고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이걸 보세요. 호텔로 돌아온 후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작전명 디바인 템페스트라는 폴더가 있었고 거기엔 부세르 핵시설 좌표, 작전 시각, 미사일 경로, 파괴 예정 구역까지 상세히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디오, 그건 회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벤 리브만과 비공개 회담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은 불완전했지만 한 구절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타이밍이야. 한 방이면 핵도, 언론도, 표심도 다 가져올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단지 한 사람의 재선 전략이라는 것에 인간적인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12분, 부세르 상공에 미확인 발사체가 감지됐습니다. 곧바로 이란 방공망이 가동되었고 그 순간부터 중동은 다시 불확실성의 불꽃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CNN 본사에서는 실시간 특보를 준비하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단독으로 이 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과연 평화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을 재촉하는 걸까? 그때 라흐마니 기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메모였습니다. 우리는 중재의 기회를 원했으나 미국은 복수를 선택했다. 역사는 이 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결 마지막 통신 기록될 것인가? 반복될 것인가? 2025년 6월 16일 오전 6시 무스카트의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룸으로 향하기 전 바닷가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조용히 모래를 씻어내고 있었고 아까의 폭격 소식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USB 안의 영상, 그리고 부세르 상공에서 발생한 실시간 위성 사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로드맵 문건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CNN 국제부에 송출 요청했습니다.
세계는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7시 CNN은 긴급 속보로 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CNN 단독 미국 이스라엘 연계된 부셰르 공습, 정치적 의도 개입 정황 포착, 루비 켈러 특파원 백악관 내부 영상과 디바인 템페스트 작전 문건 입수.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이를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BBC, NHK, 알자지라까지 각국의 헤드라인은 모두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었죠. 백악관은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공식 자산에 과장된 해석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CNN은 가짜뉴스다. 저들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 글에는 이전과 다른 주저함이 느껴졌습니다. 공세가 아니라 방어였죠. 그는 처음으로 확신 없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무차별 도발자로 지목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 조사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사행위는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거웠습니다. 부셰르에서 숨진 민간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비, 당신의 보도로 전쟁이 멈출 수 있었어요. 페르자네 라흐마니 기자가 화상통화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목숨을 잃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수천 명이 더 죽었을 거예요. 당신이 세상을 구한 거예요. 저는 쉽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진실이 불러오는 파장을 책임지는 것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CNN은 루비 켈러 특파원 보도에 따른 국제 파장 분석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진행자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 기자의 특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침묵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전쟁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며칠 후 저에게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이작 리브만 이스라엘 총리의 동생이자 내각 참모였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모든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용기보다도 먼저 기록입니다. 당신이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깁니다. 루비 켈러는 그날 무스카트에서 취재했던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총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기록은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훌륭했다이란 늦기 전에 합의 압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